세미나 11회 강의 수업 세 번째 수업이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4강에 대한 텍스트를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처럼 프로이트가 어떻게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락강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냥 텍스트만 읽어서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진리라는 개념이 20세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전유되고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리는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것은 진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리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 지금은 진리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락강으로부터 시작된 진리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세공은 자,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걸 진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어째서 락강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확실성 혹은 무의식적인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니라 확실성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언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진리가 아닌 확실성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진리라는 개념은 락강이 사용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위.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자, 무의식에서 꿈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꿈의 내용들이 자, 이러하거나 저러저러하다라는 그 진위의 확실성.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방식의 그 진리관계, 사실관계의 확실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 자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올게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진리를 20세기 인문학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진리를 락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리는 주체성의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주체성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진리는 주체성이에요. 진리는. 자, 일단 20세기에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언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뭔가, 진리라는 것의 아주 상식적인 규정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어떤 실체,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규범,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예를 들면 과학에서 어떤 이론과 같은 것인데, 자,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플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을 테지만 천상의 세계는 있을 것이다. 현실의 세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실현하고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겠지만 천상의 세계에는 이데아의 형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즉 신학적 철학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진리를 가정하던 시절에는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는 없지만 천상에는 있는 것이죠.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리고 가끔 가다가 현실에서도 기적처럼 그러한 진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탐구의 여정이 과거의 철학자들과 구도자들에게 가능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일단은 철학이 무신론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신학과 분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즉 여기서 신학과 분리했다라는 건 뭐 철학이 기독교였는가, 철학이 뭐 불교였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초월론적 사유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초월론적인 무언가가, 이 세계로부터 벗어난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진리를 탐구하던, 자, 그러한 태도를 버렸다는 것이죠. 버리자마자 진리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신이 죽은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세계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난 설명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위 관계를 파악하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엄표가 어떤 사태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야, 이건 진실한 것이다, 이건 진리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배후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미 그 언표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대상을 가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을 가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는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곤 했었는데 미스 코리아를 뽑는 그런 과정들. 자, 여러분들은 그 대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스 코리아라는 것은 뭘 탐구하는, 탐사하는 행동이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움에 근접한 여성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모를 판단하죠. 더욱더 모욕적인 것은 외모 아니라 지성도 판단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 거의 유치원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대답하게 만들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을 아주 병신 만드는 것이죠. 옷을 벗겨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 그런 탐사의 과정들이 실제로 미의 기준이라는 엄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적절한 사태를 만나면 자, 이건 진실한 것이다. 자, 이건 우리가 미에 관해서 진선미에 관해서 진리 판단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엄표가 구성되는 순간, 즉 무엇이 아름답고 어떠한 신체가 아름답고 어떠한 지성이 아름답고 어떠한 무언가가 무언가다라는 그러한 엄표가 규범적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미 그러한 대상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규범들이 초월적으로 먼저 존재하고 또한 그런 규범들에 들어맞는 사태들이 초월적으로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권력의 문화가 그러한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누가 아름다운지 아닌지 그 대상들의 기준들이 이미 판단되어서 대상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니까, 즉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대상의 세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언표와 사태의 일치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언표가 생산되는 순간 그 대상들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기준들이 생겨남으로써 그러한 대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들이 없었다면 그러한 대상들도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즉 언표와 사태의 일치라는 말 자체가 자, 일종의 어떤 실증과학적인 규범처럼 들리는 이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만적이라는 것이죠. 규범을 설정하는 순간 규범의 대상들이 생산되는 것이지 이미 그곳에 있던 규범의 대상들을 언표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유관계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진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실증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실증과학의 정교하게 아주 세공된 논리의 이론이 출현한다 해도 그건 인간의 이론인 것이고 그것에 적절히 들어맞는 사태가 분별될 뿐인 것이지 사태 자체의 그 논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즉 언표와 사태 사이에 일시적인 일치를 가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이론이 생산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론의 생산에 근거해서 사태들이 재구성되는 것이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언제나 영원히 그렇게 들어맞는 논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태는 사태고 언어는 언어이니까 언어가 사태와 일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유치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태는 사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사태가 언어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과거의 과학자들은 봉건적 시대의 과학자들은 사태가 언어적이라는 플라톤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태 안에 이론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자연 속에 우주에는 이론의 논리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다는 것이죠. 이게 플라톤적 사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과대 학생 한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과학을 맹신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고 교양 과목에 과학, 철학 이런 거 있으니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 지금 여기서는 진위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디우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죠. 바디우는 진리와 진실성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베리테, 라 베리테라는 프랑스어와 라 베리디시테라는 진실성을 구분하고 라 베리디시테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언어와 사태의 일치를 가정하는 자 그러한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그것은 무의미하다. 자 그걸 탐사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베리테의 영역에 탐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베리테의 영역이 바로 주체성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체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자의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저렇게 결정하고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관조하는 자 이건 그야말로 봉건 시대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문학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대인문학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하는 주체 자체라는 개념 자체를 밀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상식의 영역에서는 혹은 인문학의 변두리에선 어떤 저작거리에서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책들이 팔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자 이런 주체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작은 영웅들인 것이죠. 자 그러한 주체성의 세계를 가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학, 보다 진지한 인문학 물론 서양 철학이죠. 서양 철학 20세기 철학 혹은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자 그러한 주체성의 확실성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주체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속에서 다른 주체의 확실성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주체성이란 타자를 지워진 개념으로서의 논리적인 주체성의 장소인 것이지 자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타자를 지워내면 주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논리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타자를 지워내자라는 거예요. 모든 타자를. 그런데 모든 타자를 지워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워진다는 것이죠. 아 이건 나였어 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한 줌의 의미까지도 타자의 영향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야 모든 게 타자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프로이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특히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영역을 탐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뭔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결론처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유산은 그런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러한 파괴자였던 것이죠. 즉 의식의 세계, 주체의 세계, 자의식의 세계라는 부분이 얼마나 자기방어적이고 모순적이었는지를 프로이트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업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텍스트의 세미나 11의 텍스트의 3강의 마지막 부분에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정신분석의 최대의 명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프로이트에 의한 탐사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물론 이 명제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명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저를 믿기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논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똑같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일반인들과 제가 일반인이라고 말하는 주체들은 자, 이 정도의 인문학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광신이죠. 지금 우리 약간 광신적인 거예요. 주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운전하고 이 장소에 왔는데 주체가 없다니 그럼 나는 누구였나?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약간 광신적인 그런 장소인데 자 그렇게 광신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뭔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다른 확실성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논의가 바로 그 논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의식으로서의 주체의 확실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어떤 주체가 가능하냐? 어떤 확실성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이제는 별로 안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주체라는 건 타자가 지워진 장소니까 타자의 간극인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세계의 간극인 것이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전혀 주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소를 프로이트는, 락강은, 바디우는 주체성의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타자를 지우면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게 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타자였으니까 그 모든 것을 지우는 장소, 모든 것이 정지하는 간극의 장소에 주목하면 그게 타자가 지워지는 장소인 것이고 거길 주체라고 부르자라는 것이니까 그러한 장소가 어디인가? 꿈이죠. 꿈, 여러분. 꿈. 꿈의 장소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약해지는 순간이니까 꿈이 오히려 주체성의 장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거기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거기로. 락강이. 오히려 꿈에 진정한 내가 있다. 라고 말하는 락강은 주체의 확실성을 꿈속에서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화요일 강의에서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화요 강의 들으셨던 분은 그 알모도바르의 영화 줄리에타라는 영화를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술은 보다 주체적인 장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 영화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대가들의 영화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알모도바르와 같은 혹은 홍상수와 같은 영화의 작품들을 보면 세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세계가 약간은 꿈결같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꿈결 같은 것 안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만들지만 동시에 매혹당하게 만드는 것. 자, 꿈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세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고전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신고전주의적 예술작품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 모호함 속으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발휘하는 예술작품들이 오히려 진리 효과에 혹은 주체성의 효과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실제로 꿈이야말로 타자가 정지되는, 타자의 권력이 미약해지는, 팔로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장소일 것이다라는, 자, 그러한 가정 속에서만 가능한 미학적 접근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보다 환상적인데, 예술은 환상이잖아요. 현실을 리얼리티라고 본다면 예술의 공간을 보다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실하다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3주간의 여정을 거쳐온 뒤에 자 그런 언명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명하면 진리가 없다. 오히려 모호함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자 그러한 언명을 할 수 있게 동의하든 안 하든 어쨌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간극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보다 진실한 장소라고 부르게 된다. 왜냐하면 간극은 무의식이자 주체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락강이 프로이트는 어떻게 주체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꿈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바로 그 3강의 주체의 확실성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계는 폐쇄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폐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는 폐쇄적이라는 것은 세계는 타자의 담화가 지배하는 장소이고 그 타자의 담화를 넘어서는 영역을 허용하지 않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과거에 썼던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계가 굉장히 넓고 그렇죠.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세계로 나아가라. 세계가 얼마나 없냐, 할 일은 얼마나 많냐. 자, 그 말 믿고 나갔던 젊은이들이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넓긴 넓은데 와봤더니 똑같더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세계는 안 넓다라는 거. 논리적으로는 세계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계는 폐쇄적이에요. 어딜 가나 동일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일한 논리의 배경에
자, 가부장적 체계가 있어요. 어딜 가나 비슷비슷해요. 물론 어딜 가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외국 생활 좀 하고 오면 야, 유럽은 이렇게 자유롭더라. 뭐 미국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뭐 인권이 어떻고 한국은 그래서 안 좋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도 자, 그래도 듣다 보면 거기 사는 게 그렇게 천국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도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의 인종차별이 있고 나름대로의 국수주의가 있고 심지어는 나름대로의 보수주의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20%의 국민들은 르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지하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극우 정당이 생겼던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70년대에 그 극우 정당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극우 정당을 누가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는가 하면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이에요. 은밀하게 지원을 했죠. 왜 지원을 했는가 하면 사회당의 적수가 온건 보수당이었는데 그 온건 보수당의 표를 둘러 가르기 위해서 극우파를 지지해 준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온건 보수가 둘러 갈리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지금 뭐 한국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사고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지지된 정당이 또한 그 극우 정당이긴 하지만 프롱 나시오날 국가전선, 프롱 나시오날 국민전선이라는 당의 이름인데, 근데 더 재밌는 건 자금은 누가 됐는가? 통일교가 됐어요. 자금을. 우리나라의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통일교가 미국에서 자금을 대서 극우 정당을 만든 것이죠. 만들어 주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통일교라고 하는 거의 도착적 구조의 주체들. 자, 도착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아버지의 세계를 넘어선 어떤 폐쇄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도착적 구조의 주체들과 프랑스의 어떤 의미에서는 20%의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자, 프랑스라는 현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유평등 우회의 나라도 별로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는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의 담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의 담화가. 세계라는 이 폐쇄적인 타자의 장 속에서는, 자, 그 하나의 담화가 지배하는 이 폐쇄적인 장 속에서 우리가 주체가 어떻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개방해서 이 세계라는 유한성의 세계를 무한성으로 개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간극의 장소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락강과 바디우는 혹은 20세기의 인문학은 사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통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간극을 사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주체의 확실성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유한다는 어쨌든 논리적 명제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 이건 우리가 추론한 것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의 주체, 현실을 살아가고 피와 살로 이루어진 나 자신의 신체를 확언해 주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어. 이것만은 사유인데 그 사유가 어떻게 실제에 영향을 주는가를 데카르트는 당시의 한계, 17세기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신이 매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신이. 내가 올바르게 사유하면 그 사유가 현실의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의 한계 안에서 데카르트는 신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타자라는 거예요. 전지적 대타자를 소환해서 하나의 담화를 실제에 가능한 담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렇다면 이 데카르트와 프로이트를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프로이트는 어떠했기에 데카르트주의자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를,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텍스트에서 세미나 11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이 아니라 꿈 사유 자체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꿈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기보다는 꿈의 사유 자체로 접근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잖아요. 내담자가 꿈을 꾸면 스스로 일단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분석가를 찾아와서 이런 꿈을 꾸었는데 저도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에게 메일로 보내달라 항상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꿈이라는 건 한번 해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는 건 무의식이 자신의 충동을 한번 해석한 상태라는 거예요. 꿈 자체가
어쩌면 첫 번째 해석이라는 것이죠. 꿈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에요. 꿈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고 꿈 역시 무의식의 사유가 한 번 해석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충동에 대해서 한 번 해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해석이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해석할 때 고지것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꿈이 한번 비꼰다라는 거죠. 한번 비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절대로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말해준다면 선명하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혹은 다 말해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비트니까 그 비틈의 과정을 첫 번째 해석이라고 불러볼 수 있는 것이니까 꿈 자체가 이미 하나의 해석이에요. 해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비틀어진 내용이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그 해석된 걸 원래대로 다시 그 비틀어진 주름을 원래대로 다시 돌릴 수 있는가? 프로이트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꼬였으니까 그걸 다시 비틀면 이건 사실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역시 또 하나의 해석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개입하는가 하면 분석가의 지식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분석가의 고정관념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아닙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혹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으니까 안심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의 지식은 개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분석이라는 지식이 개입되고 있는 것인데 그 지식에 의해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확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진 않아요. 본인이 해석하고 본인이 그 해석의 내용을 살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꿈의 내용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 해석된 내용을 현실 권력의 지식으로 다시 교정하려는 시도 이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행보 중에 특히 내용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그러한 태도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내용이 아니라 사유 그 자체를 우선시한다라는 의미에서 데카르트적이라는 거예요. 데카르트 역시 의미나 내용이 아니라 사유 그 자체, 그 동사적인 행동에 더 주목하고자 했다라는 의미에서 주체 이론의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프로이트는 그러한 데카르트를 이어받고 있다라고 락강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미나 11의 60페이지에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무의식의 내용이라 할 만한 것을 함축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에 사로잡히는 주체들은 태도는 뭘까요? 꿈의 몽이에요, 여러분. 꿈의 몽 책을 보시면 무의식의 내용에 집착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꿈의 몽 책.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꿈의 몽처럼 되면 안 돼요. 물론 그걸 요구하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꿈의 몽 해달라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해몽한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꿈의 해몽 책 많잖아요. 혹은 그러한 꿈 해몽을 무속인들에게 찾아가면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재미있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에 주목하지 말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결국 그 뒤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꿈이 꾸어지는 이유는 조금 뒤에 이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꿈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일단 하나의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 아주 복잡한 해석이 여러분 해석받기를 요구하는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받기를 요구하는 해석. 꿈이 모호한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즉 주체에게 이것을 해석하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꿈이 그렇게 교활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석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꿈이 순수하게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꿈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등장하는 꿈은 없는데 특히 분석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데 분석가에게 해석받기를 요구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꿈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를 겨냥하고 꿈이 꾸어지는 그러한 꿈들이 있어요. 그러한 꿈들 중에 가장 노골적인 꿈은 실제로 분석가가 등장하는 꿈인 것이죠. 자, 그러한 꿈은 무의식이 분석가를 분명히 가정하고 있어요. 조금 얘기가 공상과학처럼 되어버리잖아요. 무의식이 내 몸에 숨겨져 있는 어떤 다른 인격이고 얘가 나에게 나의 몸을 빌어서 분석가를 겨냥하고 분석가에게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분석가를 겨냥해요. 분석가를. 그것이 강화되는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해석을 요구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상당히 노골적인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분석가에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3강에 말미에 락강이 프로이트의 여성 동성애자 환사 꿈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성 동성애자가 꿈속에서 이성애적 사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해석받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석가에게. 자, 당신이 분석가는 아버지를 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내가 동성애자인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꿈 하나 꿔줄게요. 나 여자도 사랑할 수, 나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만족하셨나요? 라는 방식으로 꿈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런 의미에서도 인간의 욕망은 타자 욕망이라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욕망, 혹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의미에서 꿈 역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꿈 역시 무언가 대타자를 가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꿈의 복잡성이 그러한 장소에 있다는 거죠. 꿈을 단순히 해석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꿈의 내용만을 해석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내용이 등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뒤에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무의식의 주체라는 것. 그 주체가 어떻게 확실한지를 탐사하는 그러한 여정이 정신분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꿈의 내용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보잖아요. 왜 꿈의 내용들은 그토록 모호한가라는 거예요. 어떤 꿈은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들은 상당히 모호하고 대부분의 꿈이 사실상 모호하고 의심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걸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꿈의 텍스트를 얼룩지우고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얼룩지워지고 더럽혀진, 그래서 오염된,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의심 자체가 프로이트에게는 그 뒤에 무의식의 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실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락강은 주목하면서 그 의심이 바로 데카르트의 의심과 교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의 내용이 의심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의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심은 데카르트가 사유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제시했던 그 의심과 교차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 의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뒤에 존재하는 어떤 주체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데카르트와 프로이트의 차이는 또한 명백하죠. 데카르트는 의식적 주체의 확실성이에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주체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라는 거예요. 를 이해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주체라는 것의 확실성에 도달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락강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꿈에서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즉 우리의 이해에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시에 그러한 저항은 뭐예요? 또한 뒤에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신호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애매모호하면 분명히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락강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락강처럼 말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이냐면 애매모호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뭐 락강학회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실제 사석에서도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 의도는 물론 상대방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려는 정말 낙강적인 대의를 추구하려는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모를 때 방어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내 뒤에 아주 큰 게 있어 라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니까, 즉 애매모호한 선문답 같은 내용들을 던지는 것인데, 자, 그게 또한 방어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제가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게 좋은 테크닉이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뒤에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탐사해보라 라는 신호를 던지기 위해서는 선명한 대답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대답을 던지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제를, 물론 그 스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야말로 낙강적인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낙강적 대의가 뭔가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문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어반복이에요. 동어반복은 뭔가요? 언어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장소를 표지하는 것이죠. 언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계의 언어 바깥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명제인 거예요.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은. 즉 세계의 유한성의 간극과 결여를 표지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바로 그 동어반복과 동일한 문장이잖아요. 나는 나이다.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결여를 사유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결여를 사유하라. 무한성을 사유하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의 언어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정지하는 지점을 내가 언어로 표시해 주겠다가 바로 I am that I am 이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명제인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는 꿈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세계의 유한성의 스스로를 균열과 결여의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꿈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유한성이 간극을 일으키는 장소를 주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꿈이란 간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건 간극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느슨해진 세계라는 대타자의 아버지의 권력, 가부장적 언어의 권력에 미약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 미약한 사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꿈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명백한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유가 정리된 그러한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지점들, 간극이 우리를 찾아오는 지점들이 바로 꿈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 장소에 처음으로 주목한 자들이 프로이트였고 초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초현실주의자들이 꿈을 사유하는 이유는, 꿈의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라는 유한성으로부터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초현실주의자들과 프로이트들, 물론 프로이트의 사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프로이트의 사고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자들이 초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사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했던 것은 사유하는 나를 사유한다. 즉 사유 그 자체를 추출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시도는 의미의 세계가 보여주는 규범적인 그러한 장소에 균열을, 공백을 혹은 영도를 도입하는 행동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수업이 조금 진행되면 나중에 6강에서 아마 우리 수업의 말미쯤에 될 텐데 6강에서 응시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응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이 데카르트적 사유를 다시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지금 나는 사유하는 나를 사유한다 라는 것은 사유의 엑기스를 뽑아내는 행동인 것이잖아요. 사유의 그 동사적인 엑기스를 뽑아내는 행동인데, 이에 대해서 락강이 또한 또 다른 시 한 편을 가지고 와서 나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보았다 라는 문장을 제시해요. 이것은 시선에 관련해서 주체의 엑기스를 뽑아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선만 뽑아내잖아요. 시선만. 나는 나를 사유한다 라는 것이 지금 데카르트의 코기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주체의 엑기스를 뽑아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시각의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데
자, 무언가를 본다는 행동 자체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아름답다라고 보았다면, 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아름답다라고 학습한 상태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100kg 미만의 여성은 아름답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외신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100kg가 안 되면, 즉 엄청나게 뚱뚱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여성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들이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kg가 될 때까지 찌우는 것이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는가? 욕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반대편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마르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도록 간주하도록 강제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굶고 있잖아요. 굶는 것보다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언가, 아름다움이란 그 사회의 남성적 시선이, 가부장적 질서가 아름답다고 규정한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만 아름답게 보도록 만드는 하나의 고정관념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카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 모든 보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 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에게 가정한 허상이다. 그렇게 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 자체를 볼 수 없다. 영원히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시선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의 주체성을 추출해낼 것인가?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보는 대상은 다 지워버리고 본다는 행위 자체만 추출해내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선 자체만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시점의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시선의 핵심적인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나의 주체의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뽑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시선의 원점에 존재하는 것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나는 바라보았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응시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시선에 관련해서 영도에 도달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주체라는 것이죠. 자, 그때 가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이리로 가지고 와서 코기토에 연결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사유하는 나를 사유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사유한다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게 프로이트의 코기토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주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나의 자아나 나의 자의식이 아니라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타자라는 거예요. 타자가 사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타자가 사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유의 영역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두 가지 사유의 층위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자는 고정관념의 타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배운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유하는 것은 이렇게 사유하도록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어떤 대학에서 미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미학 강의를 했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질문이 아니라 불평을 한 거죠. 당신의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미술관에 가서 내 눈으로 미술 작품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당신이 설명하는 얘기가 떠올라서 과거에 내가 평온하게 미술가 지망생으로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그 자연적인 상태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내 강의가 하도 많은 고정관념을 불러넣어서 하도 많은 논리적이고 하도 많은 그런 지식들을 잔뜩 쑤셔넣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시험까지 보고 하니까 그걸 외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이 더 좋았대요.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미술관에 가서 즐기던 그 상태가 자기는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전의 상태에 네 머릿속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구시민에게 가서 미술작품을 가서 보여주세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미술작품인지 모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거나, 혹은 미술작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대할 것이니까 결국 이 작품이 그 존재에게는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주체가 어떤 특정한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미술관에 간다 해도 그 주체에게는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강의하는 미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미학이 아니라 미학을 파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시험도 잘 보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자, 훈훈하게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훈훈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사유를 해도 무슨 관념을 갖게 되어도 타자의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타자예요. 대타자라고 말하는. 자, 그런데 지금 락강은 프로이트가 그런 대타자에 의해서 규정된 의미들의 세계, 산물들의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코기토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 너머에 사유하는 건 주체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자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욕망의 주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거시기가 사유한다는 거죠. 그것, 르사, 펑스. 주펑스가 아니라 나는 사유한다가 아니라 르사가 펑스한다는 것이 거시기, 그것. 더 띵이 사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띵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가 하면, 어쨌든 이 그것이 사유할 때 이 그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타자에 대해서 정지되는 지점을 사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길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한성의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한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낭만주의적 어떤 거대한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성이라는 건 질서가 붕괴되는 순간이라는 의미에서 무한성인 것이지, 어떤 그 간극의 세계로 따라 들어가면 전혀 할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전혀 다른 공간이 등장할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자, 그런 사이비종교적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이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세미나 7을 쓰면서 락강은 그러한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었어요. 이 무한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유한한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유한하다라는 것은 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에 동일한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반복이 좋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장소에 머물러서 그 구조를 탐닉하면서 살다가 죽어가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자,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한성의 간극을 만들면서 균열을 만들면서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한 찾아옴을, 그러한 방문을 우리는 또한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무한성의 방문이에요. 무한성의 방문.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락강의 이론들을 강의하고 무한성의 개념을 설명한, 자, 그러한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관객들, 여러 가지 수강생들,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자, 이것에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동의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온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책을 한 권 펼치는데 그 책을 이미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읽고 싶다라는 욕망 속에서 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니까,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근데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토크할 때 대체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쓰는지 모르고 문득 찾아오셨던 분이 전혀 본인이 기대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발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경우들 중에서 특히 유형적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신은 세계가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아, 그러실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학은 싸움이에요. 인문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인문학은 상대방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세계는 괜찮다라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에서 한 발짝 인문학자들이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럼 세계가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때로는 광신주의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유주의인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장소를 장악하는 어떤 권력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고 논리의 싸움에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 이야기해요. 당신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한성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세계가 유한성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줄 아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짐승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고통을 겪을 수는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지만 인간은 신경증자라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혹은 인간은 정신병자라 해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 흔들리는 주체들이 도착적 주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적 주체들에게도 흔들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흔들림을 정신분석은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철학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건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찾아온 어떤 사랑. 그것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대하던 그런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데려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건 사실 그건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한 마리 애완견을 데려온 거예요. 하나의 사이보그를 데려온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프로그램 시켰고 그것을 주문했는데 그가 나타난 것이죠.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요. 처음엔 좋았지만, 처음에는 매혹당했지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가 아닌 그 자신을 주장하는, 그녀 자신을 주장하는 누군가가 와요. 즉 절대적 타자의 공간을 주장하는 누군가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결국 내가 그걸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나 자신의 유한성에 균열을 경험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계의 이미지, 나를 구성했던 세계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외부로 나를 개방해야만 하는 어떤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의 선택은 그 주체의 몫이에요. 타자성을 밀어내고 다시 나의 공간으로 돌아가던가 사랑을 끝내던가 아니면 자신의 변화를 수용하던가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던가 그건 선택의 문제이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인 것이지만 어쨌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무한성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자, 그게 세계라는 폐쇄된 타자의 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체라는 무한성의 사건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산물과 사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짚어드리고 싶어요. 산물들의 세계는 무언가, 사물은 무언가. 라강이 세미나 7에서 프로이트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세공하려고 했던 다스팅이라는 개념은 사물 그 자체인 것인데 그 사물 그 자체를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충동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즉 무엇으로도 아직 가공되거나 필터링되지 않은 대상으로서의 욕망을 다스팅, 사물 혹은 라시오스라고 부르는데 대문자를 항상 쓰죠. 자, 그런데 그 사물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물을 우리는 항상 가공된 상태로만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공된 대상을 산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산물. 그걸 독일어로 자허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자허라는 단어는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적 독일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물과 어떻게 다른가, 다스팅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법적으로 판단된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다스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디자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법으로 인해서 셈해진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가공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산물들의 세계가 바로 유한성의 세계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물들의 세계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해도 무엇을 욕망하지 않아도 동일한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설정할 때 이미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 설정의 답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 문항으로 이미 사지선다형으로 오지선다형이건 혹은 백지선다형이건 천지선다형이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이미 그 답의
유형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해야 하는 대상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세계가 바로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면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그런 여행이 있잖아요. 자, 이미 가야 할 장소들이 있고 이미 감동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고 다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런 여행은. 제가 그런 여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여행들 속에서는 여행 가기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그 자체가 거기서 실현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직도 서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상상하던 그것을 거기서 실제로 경험할 뿐이지만 실제로 그 장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 그 장소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산물들의 영역 뒤에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언제나 쾌락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자, 그러한 장소인 것인데 그러한 장소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행지들, 가이드에 의해서 선정된 그러한 여행지들을 살짝 이탈해서 길을 잃고 어딘가 잘못된 장소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장소와 만나게 되고 비로소 내 자신의 경험과 고정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자, 그러한 흔한 영화의 서사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영화의 서사들이 겨냥하는 것이 바로 산물들의 유한성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사물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자, 그런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여행을 정신분석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행을. 뜻밖의 여행. 간극을 찾아내는 여행, 혹은 초과의 지점을 찾아내는 여행. 자, 그러한 여행을 정신분석은 제안하는 것이죠. 건전지 문제인가요? 자, 그래서 제가 화요 강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내담자의 서사를 믿지 말라 라는 것이 정신분석가에게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말라. 내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자, 그것은 타자의 서사라는 거예요. 타자의 서사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타자의 서사라는 것은 나의 욕망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유입된 문장들과 규범들과 기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재가공된 산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내담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진정한 서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말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의심하라. 그리고 내담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지겨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자신의 친지들에 대해서 서사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도록 유도해요.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타자의 서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타자의 서사가 더 이상 지겨워서 반복하기를 거부하는 순간까지 내담자를 몰아붙이는 것이 정신분석이 아주 중요한 테크닉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초과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비슷한 전략을 써요. 똑같은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번 진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 번 진술하게 되면 용의자가 더 이상 자신의 논리를 지탱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피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여정이, 자, 이런 과정들이,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데카르트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데카르트적이라, 왜 데카르트를 갑자기 소환하는가? 데카르트라는 주체를, 철학적인 사건을 소환하고 락강은
데카르트가 프로이트와 동일한 교차점을 지나가고 있다. 혹은 프로이트는 데카르트주의자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데카르트의 주체 이론이 무엇인지를 락강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충분히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데카르트는 누구인가? 자, 주체가 어떻게 확실한지를 일단은 규정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내가 환상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사태가 다 한 장자의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과연 사실일까? 자, 이걸 규정하지 않으면 철학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환영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다 악마의 속임수이고 어떤 교활한 신의 장난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말하면 좀 과도한 것 같지만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자, 북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북한의 주체들은 과연 어떤 주체들인가? 그야말로 세뇌당한 주체들이잖아요. 물론 남한의 주체들도 세뇌당했죠. 과거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북한만큼 세뇌당했죠. 물론 북한에서는 당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남한에서는 군부와 조선일보, 조중동이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뼛속까지 세뇌당한 채 살아갔던 게 과연 우리네 삶이었던 것이 사실이던 것이잖아요. 세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대로 바라본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행동을 못했던 것이니까 결국 발언 못하고 행동도 못한 것이니까 세뇌당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북한만큼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은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할 주체들이 남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물론 몇 명 있었죠. 박근혜가 감옥으로 가는 날 그 앞에서 통곡을 하던 주체들은 있었던 것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세뇌당했다라는 의미에서는 결국 데카르트가 말하는 교활한 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교활한 신이 우리에게 자, 이게 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는 뼛속까지 받아들인 뒤에 추구한 자, 그러한 삶의 과정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많은 청춘들이 수능의 목을 메고 자신의 10대를 낭비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낭비인 거예요. 그야말로.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낭비를 저 같은 사람만 낭비라고 생각하지 그 10대들이 나중에 20대, 30대가 되어도 아, 그런 과정은 필요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게는 그것이 마치 교활한 신이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든 자, 그러한 사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쯤은 그렇게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왜 그때는 내가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생겨난다면 그 주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교활한 신이 나를 현혹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 의미에서 데카르트적 질문은 유효해요. 여전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데카르트가 질문할 때 그 질문은 유효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데카르트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논리적이라는 이런 표현이 그렇게 좋게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일 뿐이기만 하니까. 자, 어떻게 하는가?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것 자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행동 자체만은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확실성도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더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죠. 생각은 여러 가지, 뭔 생각도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뭐 나는 왕이야 할 수 있고 생각으로 나는 거지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들이죠. 생각의 내용들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들은. 그리고 생각의 내용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내용만 빼내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의심하는 능력의 그 과정 자체만 추출해낸다면, 즉 나는 의심한다를 모든 사유의 원점으로 놓고 가정해 본다면 일단 속을 염려는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은 속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
모든 걸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도 의심하는, 그래서 의심을 반복하는 그러한 주체를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아무리 교활한 신이 나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의미를 가져와서 나를 현혹시키려 한다 해도 의심하는 주체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나는 생각한다가 나는 의심한다라면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데카르트가 추론해낸 거예요. 자, 이게 상식적인 설명이고 정신분석적인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언표들은 다 의심해도 언표화의 주체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의미로서의 세계들은, 의미는 여러분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의미는 변할 수 있어요. 의미 자체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없는 한 의미는 변화할 수 있어요.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의미가 진리인 것이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다고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자체에 주목하는 사유가 아니라 의미를 파괴하는 사유 자체만은 파괴할 수 없다라는 논점으로 돌아온다면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나는 존재한다까지는 안 가도 나는 사유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현혹된 것이 아니라 사유의 영도에 도달한 건 사실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철학과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었어요. 예전에. 선생님은 윤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거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일까요? 윤리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도 표명을 했었고 표현을 했었고 락강적인 차원에서 근거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진다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윤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유 자체를 정지시키지 않는 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는 내용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의미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윤리는 추구되는 것이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윤리예요.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솔직하다면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죠. 윤리라는 그 틀 안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윤리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담론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의미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지만 그 의미의 세계는 이제는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혀준 것이니까 무엇이 윤리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윤리인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윤리정이라는 것이고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환상의 영역, 환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망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망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망상의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보호받기도 해요. 무엇이 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그 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혹은 어떤 특정한 윤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망상에 사로잡힘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다른 보편적 망상의 세계를 몰락으로 이끄는 혁명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한국에서 군부의 지배가 멈추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유일한 윤리다라고 믿는, 이건 역시 의미의 차원인 것이니까 망상인 것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투쟁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종류의 윤리들을 파괴할 수 있는 영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망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의 기본적인 단위는, 그리고 최종적인 단위는 동사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윤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의 그 행위가 윤리적인 것이지, 무엇이 윤리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자, 그건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로부터 파생된 망상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자, 똑같은 이야기를 데카르트적 확실성의 주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체인가는 사유라는 동사적 차원이 실행되는 순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유의 영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사유라는 것이죠. 사유하는 대타자가 고정관념의 세계가 포획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의 자아는 첫 번째 대타자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대타자에 대해서 타자가 아니에요. 고정관념의 일부예요. 고정관념이 그려놓은 세계의 그림의 하나의 얼룩인 것이니까 나라는 자의식은 그냥 대타자의 일부인 거예요. 대타자 효과인 것이죠. 고정관념의 효과가 나예요. 그런데 이건 말고 이 대타자에 대해서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타자의 대타자라는 것이죠. 로트르라고 표현을 해요. 락강이.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것은 없다라고 규정을 해요.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정할 만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세미나 6강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시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리라 라는 이상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역설적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 양태는, 자,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봤으니까 존재론에 대해서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충분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 전존재론적 존재라는 거예요. 즉 존재 양태 이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이 등장하는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확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실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상이에요. 나머지는 꿈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꾸는 세계의 꿈, 팔로스에 의해서 장악당한, 즉 아버지의 권력에 의해서 장악당한, 혹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세매진, 정교하게 세매진 질서의 세계라는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이 잠시 정지되는 순간 우리가 잠이 들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아들이 불타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잠시 세계의 꿈이 정지되는 순간을 우리는 진정한 꿈 속에서 찾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잠이 들면 꿈이 꾸어지는데, 그 꿈은 대타자가 꾸는 꿈이 아니라 대타자의 대타자가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사유를 발견한다면 그 사유는 내가 하는 사유가 아니라 그것이 하는 사유라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응시를 발견한다면,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고 깨어나서 내가 장자의 꿈을 꾸는 나비인가 아니면 나비의 꿈을 꾸었던 장자인가 라는 질문은 무의미한데, 그걸 의미 있는 방식으로 뒤집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장자는 나비의 응시와 만났다는 것. 꿈속에서는 응시가 더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꿈속에서는 우리는 주로 바라보기보다는 바라보아짐을 당하는 위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6강에서 락강이 설명을 하고 있죠.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라봤던 경험은 있으신지 질문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꿈속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바라보아진 이미지들이에요. 정리된 이미지들인 것이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만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본 세계를 살아가요. 즉 우리가 시선으로 사로잡은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꿈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제력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응시가 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조성이 된다는 것인데, 6강에 가서 제가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드리자면, 이건 락강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믿는 한, 자, 가위 눌림이 바로 그 응시가 출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위 눌림은 시각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신체적인 마비를 가져오는 경험인 것이죠. 가위 눌리는 건 뭐예요? 가위 눌리는데 전형적인 보편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무언가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무언가가.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보죠. 그런데 무언가를 보는데 불확실해요. 그 대상이. 어둠 속에 있거나 불확실한 어떤 옷걸이에 걸려진 망토이거나 외투이거나 불확실한 대상을 내가 보는 순간의 경험이 바로 보여지는 경험으로 전환되는 순간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즉 예를 들어서 응시에 의해서, 고양이의 시선에 의해서 얼어붙어 버린 쥐라든지, 혹은 포식자에 의해서 응시당하는 순간 얼어붙어 버리는 그러한 동물들이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꿈속에서 한다는 거죠. 가위 눌림이 정확하게 그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위 눌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도 가끔은 해요. 유체 이탈이라는 경험도 하는 것인데, 유체 이탈은 뭐예요? 결국은 보는 주체로부터 일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주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게 되잖아요. 시각의 효과라는 거예요. 시각의 효과. 꿈속에서는 바로 그 응시라는 효과들이 출현함으로써 우리를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지는 주체로 경험하도록 만드는데, 그 경험 자체가 주의상수적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으로 느낀다는, 마비와 같은 히스테리적 증세가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두드러진 반증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유하는가? 사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유한다는 거죠. 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다는 경험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의심의 영역으로 돌아오면요. 자, 그래서 의심이 중요하다는 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꿈의 특징들. 그러한 방식으로 그 의심의 뒤에 혹은 의심의 결과로서 그 뒤에 무언가가 은폐된 것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 꿈의 효과들이 중요하고 그 뒤에 바로 확실성의 주체가 있다. 라고 지금 락강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무의식의 사고는 자신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의식의 사고가 자신을 철저하게 은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뭐예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결론에 근거하자면 꿈은 쾌락의 탐닉이에요. 쾌락의 우회적 탐닉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쾌락이 탐닉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우리는 억압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쾌락을 탐닉하는 방식은 다 타자의 방식이에요. 타자가 규정한 방식, 권력이 규정한 방식대로 우리의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진지한 탐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꿈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그러한 탐닉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의 결론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탐닉하면 초자아가 등장해요. 꿈에서도 여전히 억압이 활동하니까 억압이 느슨해질 뿐이지 억압이 완전히 정지되는 그러한 순간은 없어요. 억압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경증자에게. 자, 그래서 꿈은 항상 드러내지만 은폐해요. 은폐하지만 드러내고. 자, 이 역설적인 장소가 꿈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설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한 사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의 한 여성 내담자의 경험인데, 한 분석가가 내담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런 꿈 이야기였어요. 그 여성 내담자가 한 남성과 성행위를 했는데 그 남성의 꿈속에서의 이름이 남성이 미국인이었는데 꿈속에서의 이름이 성이 화이트예요. 화이트. 근데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 여성이. 분석가에게. 못하다가 아주 오랜 뒤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분석가 이름이 성이 르블렁이었어요. 르블렁은 하얀색이라는 뜻이죠. 화이트도 하얀색이라는 뜻이고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튼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는 이유가 뭘까? 노골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자신이 한번 은폐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즉 금지된 욕망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꿈이. 이와 유사한 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꿈은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락강이 지금 세미나의 그 3회 텍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통나기 십상인 변장이나 가발을 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사례예요. 그 분석가가 영어를 아무리 못한다 해도 화이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들통나기 십상인 변장이나 가발을 통해서 꿈이 아주 노골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탐닉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성욕, 즉 분석가와 성행위를 하고자 했던 욕망을 무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한다는 것이고, 그 표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등장했을 때가 바로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열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검열이 바보 같은 검열인 거예요. 자, 꿈의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꿈의 전략이.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는 프랑스 분석가의 논문에 등장한 사례이긴 한데, 자, 거기에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을 덧붙여서 해석해 보자면, 자, 그 꿈은 역시 해석되기를 바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비꼬아야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비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담자가 나는 분석가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꿈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 라는 요청일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얼마나 나의 분석가가 될 자격이 있어? 라는 질문의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차원으로 규정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넌 어떻게 반응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그 분석가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했다면 아버지와 동침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나의 욕망을 드러내었을 때 아버지로서의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거야? 라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반응을 하면, 즉 나를 사랑한 것인가요? 그런 꿈인가요? 라고 반응하면 분석가의 그 말에 의해서 내담자가 다시 도망칠 수도 있어요. 내담자의 무의식이 원하는 대답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내담자의 꿈이 어떻게 중층 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지도 말아야 하고.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규정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게 실제로서의 무의식인 것이니까 규정되는 순간 아무리 그것이 애초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그렇게 규정되는 순간 무의식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락강이 세미나 11의 3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의식은 항상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비존재로서 간극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꿈의 사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존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바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가 막힌 해석을 분석가가 내담자의 꿈에 대해서 해준다 해도 내담자의 무의식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규정되는 순간 아닌데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반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무의식의 특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이 이미 하나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되기 전에 무언가는 간극일 뿐이지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깊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꿈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간극만 있어요. 어떤 에너지만 있어요. 자, 그러한 충동이 자신을 꿈속에서 한번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분석가는 해석하는 것이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아무리 정확한 해석을 진행한다 해도 무의식은 항상 자신을 나 지금 여기에 없는 존재로서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이란 뭐냐 그렇다면 사유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존재하지만 사유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무의식의 사유, 진정으로 사유하는 유일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바로 그 무의식의 사유에 대한 사유예요. 그리고 사유에 대한 사유인 것이죠. 즉 해석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세계는 그러한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 세계의 거대한 문명은 우리 자신의 성충동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방어의 결과물들이니까 문명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반작용으로서 등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렇게 구성된 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사유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결과물로서의 문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영세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문명에 대해서 신뢰하고 문명의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체라면 이 얼마나 위대한가. 왜 이것을 단지 어떤 반발작용의 효과로만 보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정신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영세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그 자신의 충동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고 방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유일한 지식에 대한 욕망은 이러한 유형이라는 것이죠. 알지 않고자 하는 욕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자가 우주를 설명하는 이유는 빅뱅을 설명하고 이 세계의 근원까지 설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많은 지식을 생산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많은 세계의 논리들, 이토록 많은 세계의 학문들, 이토록 많은 세계의 관계에 대한 분석들은 결국 우리가 한국이라는 현실을 특정해서 가정해 본다면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허상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깐 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세계의 규정이에요. 세계가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 것이 그거예요.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로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곤란을 겪는 이웃을 외면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어떤 국가인? 인간이 아닌 국가인 거예요. 난민을 거부하는 국가인 것이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수용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기를 아직은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주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 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해서 적대감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주체인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난민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 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족적인 자주성, 우리 자신의 민족적인 위대함, 방탄소년단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담론들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담론들은 결국 난민에 대한 문제를 빼면은 절대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의 현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주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다양한 담론들과 문명을 구성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경제 성장의 목표와 추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아프리카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이보그는 뭐하러 만들어요? 더 많은 노동력을 값싸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성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구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화성에 가서 화성을 또 어떻게 오염시키려고 우주선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구만 잘 가꾸어도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구는 파괴하면서 왜 화성을 또 연구하는 것일까요? 자,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사유를 외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들은 염세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염세적이고 락강도 염세주의자 그 자체였던 것이니까. 자, 그러한 포지션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인데 즉 그리고 주체는 사유하지 않는다. 결국 주체를 대신해서 의식적 주체를 대신해서 무의식의 주체가 사유한다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락강이 또한 흥미로운 한 가지 언급을 하죠. 자, 데카르트가 몰랐던 지점이 무언가, 지금까지 우리가 탐사해 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데카르트라는 주체의 이론가가 한 가지 간과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생각한다 라는 명제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발화를 통해서만, 즉 그것을 말로 진술함으로써만 비로소 공식화될 수 있는 명제라는 거예요. 즉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발화하고 그것을 글로 쓰지 않는다면 자, 그런 논리 전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기표를 빌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체,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의식적 주체의 사유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은 뭐냐면 기표를 빌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이란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한다라는 단어를 빌어 와서 그걸 말로 진술하지 않으면, 즉 엄표로 만들지 않으면 의식적 주체의 사유의 확실성이 보장될 수 없고 공식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또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식적 사유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혹은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대타자로부터 엄표를 빌어오는 숙명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대타자이니까 그 대타자가 만들어 놓은 용어를 사용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체의 확실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의식적 주체의 확실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에 관련된 정신분석 강의를 할 때 여성적 욕망의 윤리학이라는 거 강의할 때, 그리고 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혹은 페미니즘만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용어를 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남자들이 만든 용어라는 것이죠. 남자들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용어를 가지고 아무리 여성을 해방해도 그 용어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니까
용어를 새롭게 발명해내야 한다는, 즉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욕망에 관련된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용어를 어떻게 발명해낼 것인가가 철학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들러주가 철학자란 개념의 발명자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개념의 예술가라는 거예요. 개념을 발명해내고 개념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러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해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들러즈는 철학사가로서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를 추구했었던 것이죠. 즉 철학을 연구해야 돼요. 철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철학이 위대하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연구하기 하는 이유는 철학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떠올리는 미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닌데 문신에 관심이 항상 많아서 문신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고 아마 또 그것도 현실문화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전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시간대와 제 활동 시간대가 좀 달라서 어쨌든 굳이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시기에 항상 흥미로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 형을 구하러 교도소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형이 누명을 써서 형을 구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신을 하죠. 온몸에 문신을 하죠.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범죄자들의 뭐 문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요? 교도소의 지도인 거예요. 저는 그게 철학자가 혹은 정신분석가가 지식을 추구하고 탐사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즉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도를 탐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문신이 새겨져 있는지를 탐사하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 동생이 자신의 신체에 교도소에 문신을 했다는 것은, 자, 우리 모두가 이미 문신당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문신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도 저도 문신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언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아, 도대체 무슨 관련이, 네가 무슨 래퍼냐?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본인의 우리의 신체는 이미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타자의 언어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특히 락강적인 관점에서 락강이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의 충동이 수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동이 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자, 어디까지 욕망하고 어디까지는 욕망하지 말라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그 문신대로 우리는 욕망을 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에 이미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그 문신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남자라는 명명과 여자라는 명명이 이미 존재해요. 그 문신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그 남자의 이름이 스코필드인가요? 행동은 이미 자신이 감옥의 수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탐사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신을 탐사하는 목적은 뭔가요? 문신이 좋아서 그걸 탐닉하는 것인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그 지도의 간극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세계라는 폐쇄된 장소에 어떻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장소가 출구는 없는 거잖아요. 대놓고 나갈 수 있는 공식적 출구는 없어요. 비공식적인 출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조합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식을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들러즈가 했던 행동이 그거라는 거예요. 철학사의 균열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균열점을 비틀어서 새로운 개념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여성들이 새로운 욕망의 언어를 발명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니까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 폐쇄되어 있는지, 어떠한 문신으로 장악당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혹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용어를 발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결국 의식적 사유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발화하는 순간 어떻게 대타자에 의해서 장악당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데카르트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프로이트가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면, 자, 제 화요 강의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나보코프 이야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보코프의 소설 세바스찬 나이의 참인생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항상 말미에 가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지금 누가 세바스찬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엔 그 주인공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작가인가? 작가도 아니죠. 작가가 속한 고정관념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코프의 소설들은 다 그런 구도를 취하고 있어요. 쓰는 사람은 작가이지만 나는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소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찾아낸 것이 바로 프로이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첫 번째 차원에서는 대타자이고 고정관념의 세계인 것이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그것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끔씩 등장해서 생각하는 그것, 즉 대타자의 대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수업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데카르트가 어떻게 그렇게 사유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는지를 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유는 엄밀할 수 있어요. 즉, 좋다 이거예요. 나는 데카르트의 차원으로 돌아가면, 자, 나는 의미에 현혹되지 않겠다. 그럼 사유하는 그 사유 자체만을 주목하겠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감각이 아니라 논리인 것이잖아요. 논리로 그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데카르트가. 무슨, 어떤, 초월적인 트랜스 속에서 사유 자체에 도달하는 건 아니라는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도달한 장소는 즉 사유에 대한 사유의 장소는 그냥 논리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유인 것이죠. 사유의 모든 내용들을 떨어내고 사유의 동사적인 차원만을 추론해낸 그러한 논리적인 관점인데 그게 어떻게 실제 우리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신체의 주체를 보장해 주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이렇다 할 21세기에 우리가 놀랄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당시에 가능했던 해결책을 제시해요. 즉 이렇게 사유가 논리가 정확하다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사유하는 주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은 매개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세계니까. 자, 기독교 한계 바깥에서 사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자, 그런데 이제는 신이 죽었잖아요. 이제 신을 가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이렇게 신을 가정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논의가 전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20세기에는 신을 배제하죠. 그렇다면 다시 프로이트로 들어가서 프로이트는 데카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의식의 주체가 사유한다라는 장소에 도달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무의식의 주체가 사유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논리적인 사유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똑같은 방식으로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명확한데 실제에서도 그럴 것인가? 즉, 이 추상적 공간이잖아요. 사유의 추상적 공간에서 찾아진 명확한, 정확한 명제가 실제의 공간에서도 삶에서도 존재하는지를 신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의존해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락강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락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텍스트에서 우리는 프로이트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신이 아니죠. 프로이트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에요. 그냥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고 좀 더 우연히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을 탐사해 들어갔을 뿐이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프로이트라는 한 인물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는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신도 아니고 굉장히 미약한 지식의 영역 아닌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진리가 지탱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즉 어떤 한 주체가 그걸 주장하는 순간만큼만은 그 현실이 진실로서 기능할 수는 있어요. 현실 장소에서. 아, 그러한 사유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현실이 그렇게 보이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이트가 어느 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떠나가면 한순간에 그 지식의 영역과 그로 인해서 등장했던 현실의 영역은 다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지식의 세계인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는 투쟁하는 자이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는 진리가 원래 저기 있으니까 내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진리는 진리일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세적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순간만 그건 진리가 돼요.
투쟁하는 순간만, 즉 프로이트가 평생을 정신분석이라는 하나의 담론들을 현실 속에서 주장하는 순간만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박당하고 프로이트가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후계자로서 락강이 그렇게 투쟁적인 위치에 자신의 포지션으로 위치지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주장하고 설득하는 순간만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토록 위태로운 이상이라는 거죠. 이제는 신의 진리는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주장되는 순간만 그건 진리인 것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란 뭔가, 이미 그곳에 있는 진실인가,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증명해내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헛소리를 해도 그냥 놔둬도 민주주의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민주주의는 획득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광주 민주항쟁을 예를 들어서 대중의 폭동, 소요 사태, 혹은 심지어는 북한 간첩에 의한 사주된 폭동으로 그것을 간주하려는 세력들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그 몇몇이 아니라, 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20%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그 진리의 사건으로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명명하고 증명하고 그것에 대한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면 토론하고 논쟁에서 물리치는 그러한 행동이 없으면 그건 사라져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이건 민주주의이지만, 정치적인 영역이지만 다디오가 사랑도 진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 역시 추구되는 순간만 사랑인 것이지, 자, 후회하고 잊혀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였던 거예요. 추구되는 순간만 그것은 무언가를 획득해요. 물론 그게 남녀 간에 혹은 어떤 동성과 그런 간에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추구되는 순간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정신분석의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만들어낸 어떤 이론적인 담론들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순간만 그건 진실이 돼요. 그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직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 이 강의가 끝나고 한 1, 2년 지나서 다른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락강의 이론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한때 그랬는데 잘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머리 하얀 아저씨가 굉장히 흥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어떤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토요일날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자,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담론이 실제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데카르트적 시대에는 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었지만 신이 없는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게 지금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게 지금 락강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이죠. 프로이트에 의해서 확언되었다. 아피어마시옹 되었다. 프로이트에 의해서 확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자, 그것은 인간의 확언이기 때문에 그 확언을 지탱하는 투쟁이 요구되고 요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설명을 조금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락강이 그렇다면 데카르트 시대로부터 데카르트의 그런 논점으로부터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자, 데카르트는 자, 사유가 실제의 상황을 보장해 준다라는 논점을 정립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가치 부여를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사유가 정립이 되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물론 그건 당시에 기독교의 신이긴 하지만 선한 신이 그 사유의 엄밀함을 실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다. 라는 논점을 정립한 최초의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존재가 먼저예요. 사유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보세요, 여러분. 존재가 확실해요.
이데아가 저기 저 천상의 세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실패해요. 자, 위치가 다른 거예요. 존재가 먼저 있고 사유를 갈고 닦는 거죠. 하지만 데카르트에게는 사유를 먼저 갈고 닦으면 신이 보장해줘요.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로부터 이 세계가 어떤 인문학을 구성하게 됐는가 하면 사유만 엄밀하면 실제가 보장된다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 수학, 기하학, 물리학. 엄밀하게 논리적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실험하는 거 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요. 기존에 존재하는 물리학의 논리들을 파고들고 그것을 다시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개념들을 발명해내는 것이니까 전형적으로 아인슈타인적인 접근 방법이 데카르트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어떤 강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우주 공간에 있으면 빛이 휘게 된다라는 논리를 실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한 3, 40년 뒤에 밝혀졌죠. 그 별들을 그게 뭔가요? 어떻게 밝혀졌나요? 개기일식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달이 태양을 가렸는데 태양 뒤에 있는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보이는 것이죠. 그 별의 빛이 휘어져 들어온 거예요. 휘어져 들어온 것이죠. 직선이었다면 도달할 수 없었는데 지구에 어떤 거대한 질량, 태양이라는 질량에 의해서 빛이 휘는 과정들이 관찰된 것이니까 결국 경험적인 실제의 검증은 논리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니까 전형적인 데카르트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하학, 여러분 수학에서 기하학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엄밀하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데카르트의 시대에는 혹은 데카르트 이후의 시대에도 한동안은 기하학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엄밀하게 직선을 가정하자. 기하학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뭔가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이란 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엄밀하게 직선, 어떤 휘어짐도 없고 어떠한 일그러짐도 없는 완벽한 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안정된 공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직선을 가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3차원에서는 그게 직선으로 보여도 4차원에서는 일그러진 공간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직선 자체라는 간단한 개념도 확보해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하학을 그냥 추상적 학문이라고만 인정을 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하학에서 만들어진 엄밀한 논리는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 자, 이게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근대 문명을 꽃피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논리적인 엄밀함 속에서 세계를 상상하려고 하는, 실제를 상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상당 부분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완벽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특히 물리에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수학화하는 거예요. 수학이란 그야말로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엄밀한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런 논리의 엄밀함에 오히려 프로이트는 균열점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20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철학은 바로 그러한 논리 속에서 재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대 문명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근대 문명은 논리의 엄밀함 속에서 세계를 상상했다면 20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문학은 그 논리의 균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논리의 바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디우가 집합론을 상상하는 것도 그거예요. 집합론에서 공백에 주목하는 것도 그거다라는 것이죠. 집합론이 어떤 부분에서 발을 헛딛는지, 러셀의 영리와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집합론이 더 이상 구성되지 않는지 그 막다른 골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 엄밀한 논리적 사유를, 예를 들면 락강의 지식을 실제에서 신이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확언을 해 주었고 락강이 평생 확언을 해 주었지만 그들은 인간이에요. 그들이 확언하는 것을 멈추면 이 지식은 그냥 잡동사니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다시 그것에 확언하는 위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락강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차원에서는 락강과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어떤 지식의 담론에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즉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의 담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확신하지 않는, 즉 충실성을 담보하지 않는 주체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명제에서의 방황은 부정적인 의미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방황하지 말고 직진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결국 그 지식은 사실 그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컬렉션하는, 자, 그러한 수준에서밖에 다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지식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전적으로 속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바디우는 주체의 충실성이라고 불러요. 진리에 대한 충실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지만원과 같은 언급은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도청을 사수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 목숨까지 버릴 이유가 있었나? 저 사람 자식도 있을 테고, 저 사람이 또 언제부터 민주화 운동가였다고, 그냥 동네 아저씨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사실상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주체들은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누군가는, 물론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확신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의 명제가 현실의 진정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도 좀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